나는 김연수 52세, 대기업에서 28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생산관리 부장이다. 결혼 24년 차, 연봉 9천만 원으로 강남 아파트에서 아내 은주와 대학교 4학년인 딸 지혜와 함께 살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였다. 승진과 업무에만 집중하며 살아왔고 아내의 일상에는 그리 관심이 없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20년 넘게 반복했으니까. 작년 가을, 은주가 갑자기 말했다. 여보, 나 성형외과 상담받아보려고. 48살이 된 은주는 최근 거울을 보며 한숨을 자주 쉬었다. 목 주변 주름과 팔자주름이 깊어졌다며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이었다. 딸 지혜는 이제 22살 성인이 되었고 은주에게는 빈 둥지 증후군 같은 것이 찾아온 것 같았다. 그래, 하고 싶으면 해.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동의했다. 아내가 예뻐지면 나도 기분 좋은 일이니까. 다만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물어봤다. 상담은 무료래. 일단 가서 얘기 들어볼게. 강남역 근처 성형외과를 찾아간 은주는 며칠 후 눈에 띄게 밝아진 표정으로 돌아왔다. 원장님이 친절하시더라. 일단 피부관리부터 시작하자고 하시네. 그때만 해도 나는 단순한 피부관리 정도로 생각했다. 요즘 40대 후반 여성들이 다 하는 일이니까. 은주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기 시작했고 한 달 후부터 변화가 눈에 띄었다. 확실히 피부가 좋아졌다. 보톡스 시술을 받은 듯 이마 주름이 많이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5살은 젊어 보였다. 나도 모르게 아내를 자세히 보게 되었다. 많이 예뻐졌네. 정말? 원장님도 그러시더라. 피부가 워낙 좋아서 시술 효과가 잘 나온다고. 은주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면서 잃었던 자존감을 되찾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하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첫째,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어느새 일주일에 2번, 3번으로 늘어났다. 오늘도 병원 가? 응. 애프터 케어 받아야 해. 원장님이 꼼꼼히 봐주신다고 하시더라. 둘째, 휴대폰을 보며 웃는 횟수가 늘었다. 예전에는 드라마나 유튜브를 볼 때나 웃었는데 이제는 카카오톡을 보며 혼자 웃곤 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 아, 병원에서 만난 언니들이 재밌는 얘기 올려서. 셋째, 화장품과 옷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20년 넘게 마트에서 사는 저렴한 화장품만 쓰던 은주가 갑자기 백화점 브랜드 제품들을 사왔다. 이거 얼마야? 그렇게 비싸지 않아. 원장님이 추천해주신 거야. 그 원장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다. 송재혁 원장이라고 45살의 젊은 의사였다.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은주가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어느 날 저녁 딸 지혜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엄마 요즘 너무 많이 바뀌신 것 같지 않아요? 엄마가 예뻐져서 좋잖아. 그게 아니라 매일 거울만 보시고 셀카도 너무 많이 찍으시고 그리고 병원 얘기만 하세요. 22살 딸의 걱정 섞인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중년 여성이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한 달 후 카드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성형외과 결제 금액이 한 달 얘기를 할 때의 표정이 마치 10대 소녀가 좋아하는 연예인 얘기를 할 때 같았다.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다. 내 아내가 단순히 예뻐지고 싶어서 성형외과에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젊은 의사가 48살 중년 여성의 외로움과 콤플렉스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24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승진 앞둔 바쁜 일상 속에서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3월이 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변했다. 은주가 병원에 가는 횟수가 일주일에 3번까지 늘어났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고정 스케줄이 되었고 때로는 토요일까지 추가로 갔다. 오늘도 병원이야? 응. VIP 관리받는 날이야. 원장님이 나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짜주셨어. VIP 관리... 이게 뭐야? 거의 500만 원이잖아. 은주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설명했다. 원장님이 동안 리프팅 풀 패키지를 추천해 주셨어. 지금 시작하면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 동안 리프팅 풀 패키지. 그럴듯한 이름이었지만 월 5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은 부담스러웠다. 내 연봉이 9천만 원이니까 세후 실수령의 기준으로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더 이상한 건 은주의 행동 변화였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 후 우리 가족이 함께 TV를 보며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은주가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뭔가를 타이핑하고 혼자 웃기를 반복했다. 누구랑 톡해? 병원에서 만난 언니들이랑 정보 공유하는 거야.
어떤 시술이 좋은지, 어떤 화장품을 써야 하는지 그럴듯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새벽 1시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은 단순한 정보 공유라고 하기에는 너무 집중적이었다. 더 결정적인 변화는 은주의 외모와 행동이었다. 집에서도 항상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고 편의점을 가는데도 마치 데이트를 나가는 것처럼 차려입었다.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지냈는데 이제는 집 안에서도 몸에 맞는 원피스를 입고 다녔다. 엄마 요즘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지 않아요? 어느 일요일 점심시간 딸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뭘? 옷차림이랑 화장이요. 집에서도 항상 풀 메이크업 하시고 편의점 가는데도 하이힐 신고 가시고. 지혜의 지적이 정확했다. 48살 중년 여성이 집 근처 편의점에 하이힐을 신고 가는 게 과연 자연스러운 일일까? 엄마가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좋은 일이지.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딸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다. 5월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은주가 거의 매일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성형외과가 아닌 날에도 피부과 가야 해. 네일아트 받아야 해. 헤어샵 예약 있어 라며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외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성형외과 근처였다는 것이다. 강남역 일대에서만 모든 일정을 잡고 있었다. 오늘은 뭐 하러 강남 가? 친구들이랑 쇼핑하기로 했어. 하지만 쇼핑을 했다면 쇼핑백이 있어야 하는데 은주는 항상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묘하게 들뜬 표정이었다. 5월 카드 명세서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520만 원. 이제는 내 월급의 반 이상을 성형외과에서 쓰고 있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런 가계 지출이 계속되면 승진 후에도 경제적 부담이 클 것 같았다. 여보, 이제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한 달에 500만 원은 너무 많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래. 원장님이 지금 놓치면 나중에 더 비싸진다고 하시더라고. 원장님, 송재혁, 원장. 그 이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왔다. 원장님이 그러시는데 원장님 말씀으로는 원장님이 추천해주신 마치 은주의 모든 결정이 그 의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우연히 은주의 휴대폰 화면을 봤다. 카카오톡 대화창이 열려 있었는데 상대방 이름이 송 원장님이었다. 이름 뒤에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는 게 묘하게 거슬렸다. 의사 선생님과도 톡해? 네. 환자 관리 차원에서 가끔 연락하세요. VIP 환자들에게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 VIP 환자 서비스.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의사가 환자와 개별적으로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게 일반적인 일일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민했다. 분명 뭔가 이상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고 월 500만 원씩 쓰고 의사와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항상 그 병원 근처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혹시 내가 지나치게 의심하는 건 아닐까? 아내가 단순히 자기 관리에 열심인 건 아닐까? 그런데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은주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계속 울렸는데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미리 보기가 내 눈에 들어왔다. 송 원장님 오늘 상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 저녁 9시에 무슨 상담을 할까? 그리고 왜 그 시간에 의사가 환자에게 개별 연락을 할까? 24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나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6월 첫째 주 나는 조용히 관찰을 시작했다. 28년간 대기업에서 생산 관리를 해온 경험이 있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내 방식이었다. 첫 번째 발견은 은주의 외출 패턴이었다. 성형외과 진료가 없는 날에도 매번 강남역 일대로만 나갔다.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때로는 3시간, 때로는 6시간씩 나가 있었다. 오늘은 몇 시에 들어올 예정이야? 글쎄, 언니들이랑 저녁도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녁을 먹었다고 하는 날에도 집에 와서 다시 저녁을 먹곤 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두 번째 발견은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다. 은주가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져갔고 샤워할 때도 욕실 문 앞에 두었다.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에 그냥 두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밤 12시 이후에도 계속 메시지가 왔다. 새벽 1시, 2시에도 카톡 알림음이 울렸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새벽에 연락하는 게 정상적인 일일까? 세 번째 발견은 은주의 외모 변화였다. 확실히 예뻐졌다. 하지만 뭔가 과도했다. 집에서 택배 받을 때도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잠들기 직전까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6월 둘째 주 화요일 저녁이었다. 은주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에서 카톡이 왔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미리 보기를 본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졌다. 송 원장님, 오늘 상담실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시간 되시면 상담실에서 주말 약속을? 의사가 환자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오후 회사에서 조금 일찍 나와 강남역 근처로 향했다. 은주가 다니는 성형외과는 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었다. 오후 4시쯤 병원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은주가 한 남자와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45살 정도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다. 아마 송재혁 원장인 것 같았다. 둘이 함께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슴이 뛰었다. 의사와 환자가 진료 외 시간에 개별적으로 만나는 게 정상적인 일일까? 1시간 후 둘이 카페에서 나왔다. 그리고 은주가 그 남자의 팔에 손을 올리는 모습을 봤다. 마치 연인처럼 집에 돌아온 은주에게 물어봤다. 오늘 병원에서 뭐 했어? 시술 받고 애프터케어 상담받았어.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들이 카페에서 나온 후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날 토요일 은주가 병원에서 특별관리 받는다며 나갔다. 나는 다시 강남으로 향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기다린 끝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은주와 송재혁이 병원 뒤편 한 식당에서 나와 근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오후 2시 대낮에 나는 차 안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확인했다. 은주의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둘 다 어딘가 어색한 표정이었다. 24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집에 돌아온 은주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 원장님이 정말 세심하게 봐주시더라. 나 같은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 어떤 의미에서? 피부 상태도 좋고 시술 효과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은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원장님이 내 얘기를 진짜 잘 들어주세요. 당신은 바빠서 내 얘기 들어줄 시간도 없잖아. 그런데 원장님은 달라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은주가 찾은 건 단순한 시술이 아니었다. 관심이었고 대화였고 자신을 특별하게 봐주는 누군가였다. 그래서 원장님이 나를 이해해준다고 하시더라고. 48살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는 몇 안 되는 분이래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렘이 있었다. 20년 넘게 들어보지 못한 톤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인터넷에서 송재혁에 대해 검색해봤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45살, 기혼, 그리고 온라인 후기를 보니 중년 여성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내용이 여러 개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후기들이었다. 원장님이 정말 친절하세요. 개인 상담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세요.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리고 몇몇 후기에서는 VIP 관리는 정말 특별해요. 10일 상담실에서 진짜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라는 내용도 있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혹시 은주만이 아닌 다른 중년 여성 환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닐까.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대학 동기인 변호사 박민우에게 전화했다. 민우야, 혹시 의료진 윤리 위반 관련해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복잡한 얘기인데 만나서 얘기하자. 그날 저녁 민우를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민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현수야,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의사가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거라고 봐야 해. 의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말? 의료진은 환자에게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 그 권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관계를 맺는 건 명백한 윤리 위반이야. 게다가 VIP 관리라는 명목으로 개인적 접촉을 늘린 것도 의심스러워. 민우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송재혁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다. 48살 중년 여성의 외로움과 콤플렉스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사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한 다음 그것을 사적인 관계로 발전시킨 것이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24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나에게, 그리고 순진하게 믿고 있던 내 아내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다. 하지만 동시에 자책감도 들었다. 내가 아내에게 더 관심을 가졌다면, 더 대화를 나눴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책할 시간이 아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민우와 상담한 다음 날 나는 체계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28년간 생산관리 업무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팩트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것이었다. 먼저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일주일에 250만 원이라는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탐정은 이틀 만에 결정적인 사진들을 가져왔다. 은주와 송재혁이 호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 카페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심지어 송재혁의 차 안에서 포옹하는 모습까지. 다음으로는 은주의 휴대폰을 조사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민우가 조언해준 방법을 사용했다. 가족 통신비 관리자로서 접근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카카오톡 백업 파일에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발견했을 때 나는 24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확신했다. 오늘 상담실에서 보여주신 관심 정말 감사해요. 부인께서 외로워하시는 게 보여서 안쓰러웠어요. 남편은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만이 저를 이해해주세요. 저도 부인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의사가 환자에게 보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송재혁이 다른 여성 환자들과도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탐정 조사 결과 50대 여성 환자 2명과도 개별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 7월 둘째 주, 나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민우에게 가져갔다. 이 정도면 충분해. 상간자 소송과 의료진 윤리 위반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자. 민우의 설명에 따르면 두 가지 접근이 가능했다. 하나는 송재혁을 상대로 한 민사 위자료 소송, 다른 하나는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윤리 위반 신고를 하는 것이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다만 의료진 권위를 악용한 점을 강조하면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어. 금액보다는 원칙의 문제였다.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정의였다. 8월 첫째 주, 소장을 제출했다. 송재혁을 상대로 위자료 1800만 원을 청구했고 동시에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윤리 위반 신고를 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회사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대기업에서는 사생활 문제가 인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특히 나는 올해 하반기 상무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런 스캔들이 승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었다. 인사팀에서 비공식적으로 면담 요청이 왔다. 김 부장님,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가정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다. 조용히 처리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9월에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송재혁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의 변명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환자분이 먼저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으셨고 의사로서 상담을 해드린 것뿐입니다. 사적인 만남은 환자분이 요청하신 것이고 저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라는 권위를 끝까지 이용하려는 태도였다. 하지만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 앞에서는 그의 변명이 설득력을 잃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다. 저도 부인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호텔에서의 시간이 잊혀지지 않네요. 다른 환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의사-환자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해 여성들이 나타난 것이었다. 50대 여성 2명이 비슷한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송재혁이 VIP 관리라는 명목으로 개별 상담을 늘리고 점차 사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그의 수법이었다. 10월, 의사협회 윤리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경고 처분. 그게 전부였다. 민우가 미리 알려준 바와 같이 의사협회 징계의 72%가 경고 처분이었다. 실질적인 처벌은 없었다. 보건복지부 행정처분도 비슷했다. 1개월 면허정지. 송재혁은 그 기간 동안 휴업이라고 공지하고 버텼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승리했다. 법원은 위자료 1200만 원을 인정했다. 판사는 의료진이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것은 명백하며 이는 일반적인 불륜보다 더 악질적인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송재혁은 항소하지 않았다. 아마 더 큰 스캔들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11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다. 위자료 1200만 원을 받았지만 진짜 승리는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 송재혁의 성형외과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환자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VIP 관리에 대한 의구심, 의료진 윤리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그는 결국 6개월 후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성형외과들이 환자 관리 방식을 점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사건이 의료계에 경각심을 주었다. 승진은 놓쳤다. 회사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업무 집중도 저하를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52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지만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딸 지혜가 내 편에 서줬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다. 아빠가 정말 옳은 일 하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게 자랑스러워요. 24년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나는 더 강해졌다. 챕터 5 아내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끝났습니다. 12월 모든 법적 절차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을 잃었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24년 결혼 생활을 배신으로 얼룩지게 만든 것은 되돌릴 수 없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은주의 변화된 모습이었다. 성형외과 다니기를 중단하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보톡스 효과가 사라지면서 주름이 다시 생겼고 과도했던 화장도 예전처럼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나타났다. 얼굴이 이상해졌어. 시술받기 전보다 못해진 것 같아. 과도한 시술로 인한 후유증이었다. 피부가 부자연스럽게 당겨 보였고 표정도 어색해졌다. 의사를 맹신하고 받은 시술들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이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은주의 사회적 처지였다.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다. 48살 중년 여성이 성형외과 의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아파트 단지 전체에 알려져 있었다. 마트에서 아는 사람들이 수군거려. 차라리 이사 가고 싶어. 은주는 결국 친정으로 내려갔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송재혁의 상황은 더욱 참담했다. 법정 다툼 이후 그의 성형외과는 환자들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VIP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중년 여성 환자들이 대거 이탈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피해 여성들의 집단 소송이었다. 우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총 5명의 중년 여성이 송재혁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송재혁은 병원을 폐업하고 지방으로 이주했다. 45살 나이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다. 아내와도 이혼했고 의료계에서의 평판도 완전히 추락했다. 자업자득이죠. 민우가 그 소식을 전해주며 말했다. 나도 동감했다. 의사라는 권위를 악용해서 환자들을 이용한 대가였다. 하지만 내가 치른 대가도 적지 않았다. 상무 승진은 물론 놓쳤고 회사에서의 입지도 예전만 못했다. 동료들은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가정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는 시선이 느껴졌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다. 52살에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적어도 내 자존심과 원칙은 지켰다. 무엇보다 딸 지혜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이 큰 위안이었다. 아빠,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해요. 지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곧 사회에 나갈 예정이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1월 새해가 되면서 나는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했다. 먼저 등산을 시작했다. 혼자서 조용히 산을 오르는 시간이 마음의 평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중년 남성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내 경험담을 올리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게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의사라는 권위에 속지 말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보람을 느꼈다. 2월에는 뜻밖의 제안이 왔다. 한 방송국에서 내 사연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중년 여성을 타겟으로 한 성형외과의 문제점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였다. 의료진의 권위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싶습니다. PD의 설명을 듣고 출연을 결정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도 변조했지만 내 이야기가 사회에 알려지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특히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함부로 성형외과를 믿으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이 높아졌다. 의료계에서도 환자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3월, 봄이 오면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52살이라는 나이가 새 출발에 늦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인 상태에서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지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말했다. 아빠 덕분에 중요한 걸 배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딸의 말을 들으니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혼자 등산을 하다가 문득 생각했다. 24년 결혼 생활이 무너진 건 안타깝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부부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지. 만약 내가 은주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면,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52살, 인생의 절반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경고하고 싶었다. 의사라고 다 믿지 마세요. VIP 대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 소통이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